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신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줘요. 세포 주기를 갖다가 중단을 시켜주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요. 암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또 이론이 바뀌는 것들이 이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부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드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치를 많이 하고 찾아가지고 또 이 부분의 내용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실천을 했을 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옥석을 가려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만나서 한번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는 이런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때 저희가 따로 금전적인 부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행하면서 어떤 음식 같은 거 특별하게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그런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그게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보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암 전문의가 꼽는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가요? 우리 이제 의사들이 볼 때 상당히 이제 이건 난치성이다,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암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췌장암이나 폐암, 간암, 요 세 개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꼽아요. 그럼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율이 매우 낮죠. 보통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는 1년 생존율을 28.8% 정도로밖에 보질 않아요. 5년 생존율은 한 7.9%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자료는 5년 생존율이 15.9%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생존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리 하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빨리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기에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게 이 췌장암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돌덩어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암이 뚫고 들어가기 어렵고 너무 암 덩어리가 단단해져 있어서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에 대한 공격도 어렵고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게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폐암. 폐암은 우리가 세계에서 사망률 1위 암으로 되어 있는 게 폐암이거든요. 발견했을 때 대부분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폐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국내 자료를 보면은 한 40.6%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비소세포암이냐 소세포암이냐. 근데 비소세포암은 되게 수술도 좀 할 수 있으면서 예후도 좀 좋아요.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거의 한 82%의 5년 생존율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세포암은 되게 이제 수술도 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데 폐 한쪽에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16%.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퍼져나가 있을 경우에 진행형이라 이럴 때는 거의 4%밖에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소색부암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형으로 발견이 많이 돼요. 그만큼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거의 한 70%에서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폐암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우리가 일반 종합검진이라 일을 할 때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엑스레이만 찍거든요. 근데 그 단순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결핵 같은 게 많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암하고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음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암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폐암에 쓰는 약제들,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성이 잘 생겨요. 되게 폐암 약들 표적치료제 보면은 빠르면 6개월 아니면은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내성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의 전이가 좀 상당히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폐암이 어려운 암으로 속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암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 알코올로 오는 경우는 대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간염 때문에 오죠. 대개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C형 간염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간염인데, 대개 이 간암도 진찰하기가 좀 어려운 암이죠. 대개 이제 우리가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지방간으로 갔다가 간경화로 갔다가 이게 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경화가 된 상태에서 보면 처음에 조그맣게 암이 섞여 있더라도 거의 발견이 잘 안 됩니다. 대개 우리가 간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율이 20%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간암이 또 특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는 간염에서 오는 암들은 간경화가 온 자리가 암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간경화가 간 전체로 쫙 퍼져 있어요. 그럼 어느 한 곳에 생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생겨, 또 그 옆에서 생기고, 한마디로 뭐예요? 재발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이 재발률이 한 30에서 60% 정도 그 재발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은 우리 장에 있는 모든 혈액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도 어렵고 이 방사선도 어렵고 우리 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간암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은 한 39.4% 정도 되는데, 재발이 참 많이 되는 암이어서 저는 간암도 상당히 어려운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은 저 안쪽에 가장 깊은 후복막 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꼽 있는 데서부터 저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췌장이고,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그 주변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췌장암 때 나오는 증상은 대개 이제 허리에 등에 통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 보면 뭐 요추부 염좌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췌장암은 주변에 혈액이 엄청 많아요.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 대부분 이 혈관들에까지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 혈관들에 전이가 되면은 수술하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주변에 또 혈관들이 중요한 혈관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은 그 혈관들 전이가 안 됐더라도 혈관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췌장암은 우리 특히 두부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우리가 복부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 이게 췌장암 수술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다 보면은 어때요?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관에 이렇게 침범이 잘 되기 때문에 혈관에 갔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장기로 이게 전이가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데, 뇌라든지 뼈라든지 이런데 전이가 잘 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고, 췌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어떤 암보다도 이게 증상이 좀 심해요. 또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췌장암이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들입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1번은 염증이에요. 우리가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장하고 연관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췌장염이. 술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오잖아요. 네, 그래서 췌장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주, 술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게 췌장염으로 넘어가서 췌장암으로 잘 가죠. 그럼 이제 술은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느냐? 이게 외국 논문에 이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석 잔 이상은 한 22%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에만 주로 영향을 준다. 또 뭐 방광 이것만 생각하는데 췌장암에도 담배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피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발생률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췌장이 안 좋으면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죠.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성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1.8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췌장암에 대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2013년도 10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펀메디에서 나온 걸로 저널 가스트로엔테롤로지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만약에 췌장염을 한 5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발생률이 1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췌장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이게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정말 그 유전을 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췌장에 취약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족력에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 좀 정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췌장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효소 검사 이런 걸 하는데 뭐 CT를 찍는다든가 조금 더 정밀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면은 2010년 11월 달에 이 NIH 펀메디에 올라온 자료인데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역학조사, 최신의 역학조사를 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췌장암에 관한 그 역학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지만 알코올 섭취가 이제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또 그 외에 과체중, 비만이죠. 비만. 그 다음에 내당증.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에 오는 대사성 질환들이 전부 다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췌장암 전조 증상 하면은 일단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무증상이죠.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왜 없냐면요. 저 장기 맨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겉으로 지금 올라와야 지금 증상이 좀 나올 건데 맨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암이에요. 체중 감소. 우리 암에서는 체중이 빠지면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지면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암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들, 되게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잔병이 많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크고 있는 암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췌장암하고 이렇게 결부돼서 보면은 일단은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 구토, 그 다음에 식욕저하,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보면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췌장 미부에 오는 암인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죠. 두부암인 경우에는 황달 같은 게, 그 다음에 고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췌장암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췌장암 덩어리가 압박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것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되게 이제 요추 부위죠.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 염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췌장암 때문에 아픈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은 그런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 이걸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허리에 대해서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안 좋아진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한 분이 허리가 아픈데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이제 초음파를 했죠.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T를 해보니까 췌장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도 뭐냐면 췌장하고 연관된다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계속 병원 돌면서 허리 치료만.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잘 안 낫는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죠. 첫 번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알잖아요. 제일 많은 게 염증,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담배는 많이 피는 분들은 맨날 어때요? 폐만 검사를 해요. 폐만 검사를 할 게 아니고 방광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셔야죠.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이제 알코올로 인한 염증이 오게 되고 췌장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운동을. 그리고 체중 같은 것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이게 비만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같은 경우는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근데 이 과일도 달지 않는 과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 통곡이죠. 그러니까는 뭐 통밀, 뭐 호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리, 뭐 현미 이런 것들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중해 식단으로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비타민을 조금씩 비타민 B계통을 좀 보충해 준 게 좋겠고요. 제가 가장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해야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시기 때 이미 뭔가가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발견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예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이제 마늘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암 음식, 10대 항암 음식 제 1번이죠. 마늘이 가장 그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늘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장 먼저 꼽는 거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신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알리신은 한마디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줘요. 세포 주기를 갖다가 중단을 시켜주거든요. 세포라는 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가 두 개 되게서 무조건 그냥 둘로 팍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세포 주기라고 하거든요. 요걸 정지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리신이 우리 몸에는 세포를 죽이는 자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떤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는 세포들, 암세포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죽여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뭐 P53도 관여를 하고 많이 하지만 알리신이 그 작용을 같이 해서 세포 자살을 시키기도 하고 또 오토파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장난 놈들을 자기 스스로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그걸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알리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을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알리신이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뭐 이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황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포라판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고 우리가 마늘은 면역 증강. 우리가 면역 증강할 때 제1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 보면은 마늘하고 버섯 종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꼭 들어갑니다. 되게 이제 NK세포나 T세포를 다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게 있죠. 마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 마늘의 항암 효과를 여기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2000년 10월 달에 발표된 건데 아메리칸 저널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잡지에 실린 거예요. 예, 우리가 마늘을 먹었을 때 우리가 대장 직장암 그리고 위암에 분석을 해보니까 암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마늘 섭취를 했을 경우에 대장암 경우에는 한 69% 정도의 위험도를 떨쳐주더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암 경우에는 한 53% 정도의 효과를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외에도 어떤 뭐 두경부암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도 마늘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에 대한 이 메타 분석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18년 6월 달에 아카이브에서 이제 발표된 건데요. 그 마늘에서 어떤 추출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한번 조사한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늘 안에 어떤 이제 성분들이 항암 효과가 있는가 보면은 알리신이라든지 아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늘에서 이제 추출되는 물질과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유기황화물 우리가 이제 보통 유황이라 하죠. 유황들이 또 여러 개 해독이라든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성분들이 되게 작용을 하는 게 세포 주기를 정지시켜 버리거나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라든지 암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신생혈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암은 지가 필요한 혈관들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생혈관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더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 극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좀 효과가 다른 음식 중에 하나죠. 그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리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알리신이 우리가 마늘을 먹는다 해서 그냥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것과 알리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통마늘 속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될 때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그대로 남아요. 이거는 불활성. 그러니까 기능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기하고 노출될 때, 그 공기하고 노출되려면 어때요? 으깨거나 쪼개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찬을 만들 때 으깨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으깨서 양념으로. 또 하나 우리가 고기를 굽거나 할 때 통마늘을 잘라가지고 편마늘을 만들잖아요. 이게 다 어때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죠. 이게 노출이 될 때 바로 알린하고 알리나제의 효소가 합쳐져 가지고 알리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 중에서 통마늘로 먹는 것보다는 가능한
으깨거나 편마늘을 내서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익혀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익혀버리면 알리신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익힌다 하더라도 오히려 편마늘을 내서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늘을 그냥 먹기가 어렵고 하는 경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마늘이 들어가서 풍미를 낼 수 있는 요리에다가 여러 군데 마늘을 넣어가지고 여러 요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냥 우리가 생마늘을 먹으려면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있어요. 으깨거나 편마늘을 했는데 그러면 알리신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럼 바뀔 만한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썰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면 만들어질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편마늘이나 으깨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때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우리 마늘 먹을 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특히 항암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치도 떨어지죠. 그래서 빈혈도 오지만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소판이 우리 보통 이제 10만 이하면은 이제 혈소판이 떨어진 걸로 돼 있고 5만 이하이 되면은 잘못하면 자연 출혈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 중에 볼 때 이제 마늘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늘은 항응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가 잘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항암할 때는 가능한 한 마늘을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아니면은 혈소판이 떨어진 걸 확인해서 혈소판이 안 떨어지면 좀 그래도 덜하죠. 하지만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는 마늘은 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늘이 항산화제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산화 물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항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아니면 어떤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다 하게 되면 항암할 때 마늘을 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늘이 여러 가지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할 경우라든지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장애 증상을 더 촉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럴 때는 마늘을 피하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게 좋겠는가? 이렇다면 되게 이제 익혀서 먹는 것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늘은 항응고 작용 때문에 안 먹는 게 낫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나 마늘을 먹고 싶어. 이럴 때는 소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익혀서 먹으면 또 마늘이 익혔을 때 갖는 영양 성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네, 이제 마늘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이제 음식. 제 1번이 양파로 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 마늘이나 양파를 상당히 잘 먹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기에 연구한 게 보면은 이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먹었을 때 유방암 발생률이 한 67% 정도 낮게 나오더라. 이런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마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보면 토마토. 그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그 다음에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마늘 속에도 보면 설포라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속에도 설포라판이 많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섞이면서 훨씬 더 설포란 용량이 올라가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황하고도 상당히 궁합이 많이 해서 강황 속에는 컬큐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도 그렇고, 녹차하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녹차 속에는 우리가 EGCG, 카테킨 종류죠.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고 또 뭐 신생혈관을 억제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늘하고 같이 먹었을 때 항암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램 검사를 해가지고요. 어떤 음식이 면역을 올리는가 하는 이런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검사 리스트를 어떤 거 검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고구마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고구마가 상당히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면역을 높이는데 도움이 주는 음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건데 고구마는 면역을 높이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분들 중에서 많은 게 안토시아닌이 우리 고구마 속에는 많죠. 우리가 고구마 껍질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색 고구마는 고구마 안에 있는 과즙도 어때요?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토시아닌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키는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식이섬유가 많죠. 이눌린. 우리 고구마를 먹게 되면 안에 줄기 같은 게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먹다가 씹히면 이제 뱉어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씹어서 먹는 게 좋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장에서 장내 좋은 균들, 이 유익균들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유익균들이 높아져서 이 이눌린이 분해가 되면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해주는 그 뷰틸레이트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또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장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일단은 벽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짐으로써 면역 자체가 끌어올리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베타 카로틴이라든지 또 비타민 C나 그다음에 비타민 E와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 수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있어서 환자한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고구마는 우리 암 환자한테는 아주 좋은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우리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도 12월 달에 NIH 펀메드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우리 고구마 속에 있는 폴리페놀들이 우리 전립선암의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건데 이거는 동물 실험과 인체의 실험을 같이 병행을 한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은 고구마를 동물 쥐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 쥐를 전립선 종양을 이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고 진행을 관찰했는데 고구마를 먹인 경우에 한 69% 정도에서 이 암의 성장이나 진행이 억제가 되더라는 것을 연구를 한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이때 정상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했는데 정상세포에는 전혀 독성을 일으키지 않았다. 아마 전립선 암에 고구마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이게 연구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2013년 6월 달에 제목은 사람 대장 직장암에 있어서 고구마가 어떠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가를 연구한 자료거든요. 고구마가 대장암 세포에서 세포가 증식하는 것, 그 다음에 전이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 퍼져나가는 것, 침습을 억제를 하더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관찰한 결과 보니까 종양의 성장을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복강 내 암세포가 침투가 돼서 복막 전이가 되어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원격 전이, 폐라든지 이런 데 전이를 상당히 유의미하게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구마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섭취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항상 언론에서 할 때도 제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가 고구마를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안에 성분은 거기서 거길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구마는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이게 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이게 당이 많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구마는 좋은 성분도 있겠지만 당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은 줄이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만 먹을 것인가? 이게 생으로 먹는 거하고 익혀서 먹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익혀서 먹게 되면 이 고구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당 지수가 확 높아져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 고구마에서 느끼는 단맛과 익혀서 먹을 때 단맛이 다르죠. 특히 구워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당 지수가 너무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다른 거 다 뭐 안토시아닌도 있고 뭐 다 좋지만 당 지수가 높으면은 그것 자체가 암을 성장하는 데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요, 튀겨서 먹거나 아니면은 구워서 먹을 때 당 지수가 엄청 높아지고, 튀겨서 먹는 경우는 어때요? 식용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생으로 그냥 먹는 게 좋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스무디 같은 것을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다른 음식에 있는 풍미를 같이 느끼면서 훨씬 더 고구마를 효율적이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속의 당, 암세포의 먹이가 되지 않나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당 성분은 내나 마찬가지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중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고구마를 먹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제 당 지수를 높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먹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고구마 먹으라 그러면 그냥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뭐 이런 부분들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고구마 많이 먹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먹는다는 것을 권한 거 아닙니다. 생으로 먹는 것을 저는 권하거든요. 생으로. 그거는 뭐냐? 혈당을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과량 먹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과량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 더 좋아지는 식품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구마 먹으면 항상 따라왔던 게 김치인 것 같아요. 김치하고 고구마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었죠. 근데 정말 고구마하고 김치하고 먹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근데 김치 속에 이들을 발효할 수 있는 유산균들을 김치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김치는 김치 맛도 있겠지만 발효되는 그 유산균 맛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김치가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항산화 성분도 있고 항암 성분도 있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많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고구마하고 같이 먹게 되면 궁합이 아주 잘 맞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양파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조리할 때 다른 기름을 쓰는 것보다는 올리브유를 좀 같이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 토마토 속에 이제 라이코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구마하고 같이 먹었을 때, 지금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합쳐졌을 때 항암 효과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고구마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당분. 그래서 당분 때문에 절대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가능한 생으로 먹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구마도 과량을 먹으면은 소화불량이 생기고 당분이 높아지는,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뭐 튀겨서 먹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가능한 튀겨서 먹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튀겼을 경우에 당 지수도 올라가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이 흡수가 돼서 오히려 안 먹는 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그 음식, 오늘 시간에 고구마나 또 마늘이나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뭐 비트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이 항암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이 안에는 뭐가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